여보, 오늘 몇 시에 출발할까? 토요일 아침 8시. 이미소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다. 아들 민우와 며느리 유나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유나의 목소리가 밝았다. 엄마가 12시까지 오래요. 11시쯤 나가면 되겠다. 또 처가였다. 미소는 행주를 꽉 쥐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토요일마다 처가를 갔다. 돌아오면 유나는 싱글벙글 웃으며 우리 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라고 자랑했다. 손에는 반찬 가득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미소는 달력을 봤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아, 맞다. 자신의 70번째 생일이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생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다. 미소는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를 지그시 바라봤다. 본인이 그린 표시였다. 어머니, 저희 오늘 처가 갈 건데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유나가 부엌 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었다. 화장을 마친 얼굴이었다. 립스틱이 선명했다. 응, 그래. 다녀오너라. 미소는 웃으며 대답했다. 유나는 바로 문을 닫았다. 미소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시렸다. 70년을 산 손은 주름투성이었고 관절염 때문에 늘 아팠다. 거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장모님한테 드릴 거 준비했어? 유나가 대답했다. 응,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이랑 건강식품 세트. 지난달에 아빠 용돈도 100 드렸잖아. 미소는 숨을 멈췄다. 50만 원, 100만 원. 그 돈이면 자신의 병원비를 낼 수 있었다. 지난달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민우는 언제나 바빴고 유나는 어머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10시가 되자 민우와 유나가 나갈 준비를 했다. 명품 가방을 든 유나와 깔끔한 캐주얼 차림의 민우. 둘은 젊고 예뻐 보였다. 미소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다. 다녀오겠습니다. 민우가 인사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심히 다녀와. 유나는 이미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가 있었다. 인사도 없었다. 아, 어머니. 민우가 문을 닫기 직전 돌아봤다. 미소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생일을 기억한 걸까? 저녁은 저희 밖에서 먹고 들어올 거예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뚝, 문이 닫혔다. 미소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문 너머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딸깍. 층수 표시음이 점점 멀어졌다. 미소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 소파에는 유나가 보던 잡지가 펼쳐져 있었다. 표지에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미소는 쓴 웃음을 지었다. 행복한 가족. 그게 뭐더라. 부엌 식탁에 앉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계란, 어제 먹다 남은 국. 그것뿐이었다. 미소는 라면을 끓였다. 혼자 먹는 생일 점심.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만 요란했다. 라면을 먹으면서 미소는 지난 10년을 떠올렸다. 남편 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좋았다.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소는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다. 설날 아침 유나의 어머니에게는 민우가 직접 전화를 걸어 세배 인사를 했다. 장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통화가 끝나면 용돈 2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미소에게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한마디뿐이었다. 용돈은 없었다. 추석 때는 더했다. 유나의 친정에 가서 이틀을 묵고 왔다.
미소는 집에 혼자 남아 TV를 봤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왔다. 미소는 TV를 껐다. 볼수록 가슴이 아팠다. 생일도 그랬다. 유나의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사왔다. 민우는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했다. 유나의 친구들까지 불러서 집에서 파티를 했다. 하지만 미소의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작년 생일날 미소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우야,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민우는 그래요? 미안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챙겨드릴게요라고 했다. 다음은 오지 않았다. 미소는 라면 국물을 다 마셨다. 짰다. 눈물인지 국물인지 모를 짠맛이 입안에 가득했다. 그릇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침대와 옷장 하나가 전부인 방.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남편 준호의 사진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미소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여보, 나 오늘 생일이에요. 아무도 모르지만요. 눈물이 뚝 떨어졌다. 사진 위에 미소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사진이 젖으면 안 되니까. 준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미소도 따라 웃어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주름 가득한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다. 창밖을 봤다.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공원에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은 웃으며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미소는 커튼을 쳤다. 보고 싶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70번째 생일이 이렇게 가는구나. 미소는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슬플 때는 자는 게 최고였다. 자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니까. 저녁 8시 현관문 소리에 미소는 잠에서 깼다. 민우와 유나가 돌아왔다. 미소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거실에서 둘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장모님이 정말 잘해주시네. 민우의 목소리였다. 당연하지. 우리 엄마니까. 유나가 웃었다. 반찬도 이렇게 많이 싸주시고. 어머니는 요즘 뭐 하세요? 글쎄, 맨날 방에만 계시던데. 미소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듣고 싶지 않았다. 귀를 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행복한 목소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행복한 목소리. 그날 밤 미소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뭔가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미소는 답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일요일 아침. 미소는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민우와 유나는 늦잠을 자고 있었다. 미소는 조용히 걸레질을 했다. 소리나지 않게, 방해되지 않게. 청소를 하다가 민우의 서재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책장을 닦기 위해서였다. 민우는 거의 이 방을 쓰지 않았다.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서는 주로 거실에만 있었다. 책장 맨 아래 칸에 상자 하나가 있었다. 미소는 그 상자를 봤다. 익숙한 상자였다. 남편 준호가 쓰던 서류 보관함. 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민우가 정리해서 여기에 넣어뒀다고 했다. 미소는 상자를 열었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기침이 나왔다. 상자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준호의 손글씨가 적힌 라벨들. 보험, 은행, 부동산. 부동산. 미소의 손이 멈췄다. 부동산? 우리 집 말고 다른 부동산이 있었나? 미소는 그 파일을 꺼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다. 첫 장을 펼쳤다. 등기부등본이었다. 미소는 눈을 크게 떴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XXX 번지.
상봉동. 미소는 그 주소를 몰랐다. 다음 줄을 읽었다. 건물명 상봉 제1상가. 상가? 우리가 상가를 가지고 있었나? 소유자 란을 봤다. 이준호. 남편 이름이었다. 미소의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또 다른 서류. 이번에는 재건축조합 통지서였다. 상봉역 인근 도시재생사업 참여 동의서. 미소는 서류를 다시 읽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남편이 상봉동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것도 재건축 예정 지역에?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서류를 더 뒤졌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메모를 발견했다. 준호의 손글씨였다. 미소에게. 내가 먼저 가면 이걸로 편하게 살아.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이건 당신 것이야. 사랑해. 날짜는 10년 전이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호는 알고 있었구나. 자신이 떠나면 미소가 힘들 거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뒀구나. 하지만 왜 이 서류는 10년 동안 상자 속에 묻혀 있었을까? 기억을 더듬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후 미소는 정신이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아들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 상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민우가 엄마 아빠 서류는 제가 정리해서 보관할게요라고 했고 미소는 그냥 맡겼다. 민우도 이 서류를 봤을까? 아니면 그냥 보관만 했을까? 미소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만약 민우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왜 미소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미소는 서류를 들고 일어섰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민우에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혼자서 알아봐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거실로 나가려는데 민우의 방문이 열렸다. 민우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미소는 얼른 서류를 등 뒤로 숨겼다. 아, 청소하고 있었어. 민우는 하품을 하며 화장실로 갔다. 미소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서류를 침대 밑에 숨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숨겼을까? 미소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내 거잖아. 남편이 나한테 남긴 거잖아. 하지만 왠지 민우와 유나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았다. 점심 식사 후 미소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우야, 아빠가 남긴 서류들 혹시 다 확인해 봤니? 민우는 TV를 보며 대답했다. 네. 무슨 서류요? 아빠 부동산 서류 같은 거. 유나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무슨 부동산이요? 이 집 말고는 없었잖아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미소는 입을 다물었다. 아니야. 있어. 상봉동에 상가가 있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미소는 나중에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다만 본능적으로 느꼈다.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고. 그날 저녁 미소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지만 천천히 따라했다. 상봉역 재건축, 상봉동 도시재생.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뉴스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상봉역 일대 재건축 사업 본격화. 조합원 보상 시작. 기사 날짜는 한 달 전이었다. 미소는 기사를 클릭했다. 상봉역 인근 상가 재건축 사업이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평균 보상액은 평당 3천만 원 수준으로 소형 상가 기준 약 50억 원대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50억? 미소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50억? 그게 사실이라면 미소는 계속 기사를 읽었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모든 보상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소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꺼내 확인했다. 주소가 맞았다. 기사에 나온 바로 그 지역이었다. 미소의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 내 것이라면. 다음 날 월요일, 민우와 유나가 출근한 후 미소는 외출 준비를 했다. 등기부등본을 가방에 넣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부동산? 구청? 미소는 망설였다. 결국 가까운 부동산 중개소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남자 직원이 일어나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미소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서류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다.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님, 이거 상봉동 재건축 지역이잖아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 건물인가 해서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다. 몇 분 후 돌아봤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이 건물 조합원 명단에 이준호 님이 등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원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예상 보상금이 52억 3천만 원입니다. 미소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52억 3천만 원. 그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다. 네, 확실합니다. 조합에 연락하시면 보상 절차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준호님은 어떻게 되시는 분인가요? 제 남편이에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소가 대답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상속 절차를 거치셔야 해요. 하지만 배우자시니까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미소는 부동산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52억. 그 돈이면 미소는 상상해봤다. 민우와 유나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 사실을 민우와 유나가 알게 되면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 아니면 더 악화될까? 돈 때문에 더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미소는 결정을 내렸다. 일단 혼자 알아보자. 민우에게는 나중에 말하자. 모든 게 확실해진 후에. 그게 맞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미소는 서류를 다시 침대 밑에 숨겼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꺼내봤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준비해뒀구나. 고마워.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준호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잘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요일 오후, 미소는 병원에 갔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다른과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내과. 미소는 멈춰섰다. 최근 들어 가슴이 자주 답답했다. 숨이 가쁘고 밤에는 잠을 설쳤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심장내과로 올라갔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미소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다. 병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바빠 보였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이미소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미소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50대로 보이는 여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물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요. 숨이 가빠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요. 미소가 대답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진기를 꺼냈다. 심장 소리 좀 들어볼게요. 검사는 30분 넘게 걸렸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미소는 지쳤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렸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소님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미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가 문제인가요? 협심증 초기 단계예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의사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치료할 수 있나요?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지금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로 충분해요.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미소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다. 협심증, 스트레스, 정신적 안정.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 내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구나.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 한 달치였다. 약사가 설명했다.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정서적으로 힘든 일은 피하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소는 창밖을 봤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손을 잡고 걷는 커플, 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학생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집에 도착했다. 민우와 유나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미소는 방으로 들어가 약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 사실을 민우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다. 말하면 또 짐이 될 것 같았다. 에이, 어머니도 참. 괜히 걱정만 끼치시네. 유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저녁 6시. 민우와 유나가 돌아왔다. 미소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나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야근해야 돼서 저녁 못 먹어요. 뭐? 아침도 안 먹고 갔는데 미소가 말했다. 유나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민우도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일 열심히 해. 민우와 유나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갔다. 미소는 혼자 식탁에 앉았다. 차린 저녁이 눈앞에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식욕이 없었다. 미소는 냉장고에 음식을 넣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협심증. 나는 아프구나.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아픔. 핸드폰을 꺼내 민우에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다. 민우야, 엄마 오늘 병원 다녀왔어. 심장이 안 좋대. 하지만 문자는 보내지 않았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바쁜 아들을 더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될 텐데. 대신 미소는 침대 밑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다시 읽어봤다. 52억 3천만 원. 이 돈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미소는 상상했다.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서 혼자 사는 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아무 눈치 안 보고 투명 인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으로.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민우를 버리고 가는 건가? 나는 나쁜 엄마인가? 미소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나는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야. 민우도 이제 어른이잖아. 자기 삶이 있잖아. 다음 날 목요일. 미소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상봉 재건축조합입니다. 저 조합원 이준호의 배우자인데요. 보상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미소의 목소리가 작았다. 상대방은 친절하게 대답했다. 네, 상속인이시면 절차 가능하세요. 내일 오전에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해요. 미소는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미소는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내 삶의 시작. 금요일 오전 10시. 미소는 조합 사무실을 찾아갔다. 상봉역 근처 건물 3층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직원 2명이 일하고 있었다. 이준호님 배우자분이시죠? 네, 이미소입니다. 미소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남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확인됐습니다. 보상금은 52억 3천만 원 맞으시고요. 다음 달 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정말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확실합니다. 여기 동의서에 서명하시고 계좌번호 적어주시면 돼요. 미소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이미소.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내 이름을 이렇게 또렷하게 쓴 적이 없었을까? 서류를 다 작성하고 일어서는데 직원이 물었다. 혹시 매각 의향도 있으세요? 보상금 받으시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받으실 수 있는데 현금화하시려면 지금 계약하시는 게 좋아요. 미소는 잠시 생각했다. 아파트 입주권, 새 아파트. 하지만 나는 새 아파트가 필요한가?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현금으로 받고 싶어요. 미소가 대답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말에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사무실을 나와 미소는 거리를 걸었다. 상봉역 주변은 공사 중이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다. 저 안에 내 건물이 있었구나. 아니, 이제는 내 돈이 되는 거구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혼자 커피를 마시는 건 오랜만이었다. 창밖을 보며 미소는 계획을 세웠다. 보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첫째, 내 집을 마련한다. 작은 빌라나 오피스텔. 혼자 살기 충분한 곳. 둘째, 건강을 챙긴다. 병원 치료 제대로 받고 좋은 음식 먹고. 셋째, 하고 싶었던 거 한다. 여행, 취미, 뭐든지. 그리고 넷째, 민우에게는 미소는 잠시 멈췄다. 민우에게는 뭘 해줘야 할까? 돈을 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떠나야 할까? 미소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나는 투명 인간이 아니다. 나는 52억을 가진 사람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소는 남편 준호를 생각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10년 전에 이미 다 계획해뒀구나. 나를 위해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미소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내 삶이 바뀌었다. 아니, 바뀔 준비를 했다. 다음 달이면 나는 자유다.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한 달이 지났다.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미소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상봉재건축조합 보상금 52억 3천만 원 입금 완료. 미소는 화장실에 앉아 그 문자를 10번도 넘게 읽었다. 손이 떨렸다. 은행 앱을 열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52억 3천만 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세기도 힘들었다. 52억 3천만 원. 진짜였다. 미소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진짜 받았구나. 이제 뭘 해야 하지? 계획은 세워뒀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두려웠다. 거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녁 준비 안 하세요? 벌써 7시예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미소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응, 지금 할게.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어제 먹다 남은 반찬. 미소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유나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또 라면이에요? 진짜 매일 라면만 끓이시네.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다. 라면이 끓는 소리만 부글부글 들렸다. 계란을 넣고 파를 썰었다. 평소와 똑같은 동작.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 저녁을 먹는 동안 민우가 물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나가세요? 자주 안 계시던데. 미소는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다. 응, 산책 좀 하고. 산책만 하세요? 유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다. 요즘 옷차림도 좀 달라지신 것 같고. 미소는 속으로 놀랐다. 들킨 건가? 하지만 태연하게 말했다. 나이 들어도 좀 꾸미고 살아야지. 유나는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 나이에 무슨 꾸밈이에요. 그 돈으로 집안에 보태시지. 미소는 숟가락을 놓았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미소는 잠들지 못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언제 떠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갈 것인가?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민우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처가댁 가서 이틀 묵고 올게요. 장모님 생신이라서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유나가 덧붙였다. 어머님, 혼자 계실 텐데 밥은 알아서 드시고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미소는 웃었다. 응, 걱정 마. 민우와 유나가 짐을 싸서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미소는 창문으로 내려다봤다. 민우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이제 혼자였다. 미소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에서 캐리어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캐리어. 1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캐리어. 닦아내고 열었다. 옷을 챙겼다. 많이 필요 없었다. 속옷 몇 벌, 잠옷, 편한 옷 몇 벌. 그게 전부였다. 화장품은? 미소는 웃었다. 70살 할머니가 무슨 화장품. 그냥 기초만 챙겼다. 서랍에서 중요한 것들을 꺼냈다. 통장, 도장, 신분증, 건강보험증, 그리고 남편 준호의 사진 한 장. 작은 액자에 든 사진을 캐리어에 넣었다. 옷장을 정리했다. 남은 옷들은 그냥 두기로 했다. 어차피 가져갈 필요 없으니까. 책상도 정리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안에 있는 음식들을 봤다. 김치, 반찬, 우유.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었다. 미소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민우와 유나가 먹겠지. 거실을 둘러봤다. 10년을 산 집. 하지만 내 집 같지 않았던 집. 소파, TV, 식탁. 모든 게 민우와 유나의 것이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 미소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민우에게 남길 편지. 뭐라고 써야 할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민우야, 엄마가 먼저 간다.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어.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요양원 주소는 알려주지 않을게. 찾으려고 하지 마. 그냥 엄마 없이 잘 살아. 너희 인생을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게. 사랑한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집 열쇠도 함께 놓았다. 미소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오후 3시. 미소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11월 말의 햇살. 겨울이 오기 직전의 따스함. 택시를 잡았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다. 서울역이요. 미소가 대답했다. 서울역에서 버스를 탈 예정이었다. 강원도로 가는 버스. 택시가 출발했다. 미소는 뒤를 돌아봤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다. 10년을 산 곳. 투명 인간으로 살았던 곳. 이제 안녕. 서울역에 도착했다. 택시비를 내고 캐리어를 끌며 버스 터미널로 갔다. 강원도 춘천행 버스표를 샀다. 출발 시간은 4시 30분. 30분 남았다. 대합실에 앉아 미소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겠어. 어차피 이해 못할 텐데. 대신 미소는 핸드폰에 민우 사진을 오래 봤다. 어렸을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민우. 그때는 엄마를 좋아했었지.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녔었지. 눈물이 났다. 미소는 재빨리 닦았다.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못 가. 미소는 눈물을 참았다. 춘천행 버스 출발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다. 미소는 일어났다.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 올랐다. 맨 뒤 자리에 앉았다. 창가 자리. 버스가 출발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다. 빌딩, 차, 사람들. 모두 바빠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바쁘지 않아. 나는 이제 내 시간을 살아. 버스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속도가 빨라졌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다. 미소는 창밖을 봤다. 산이 보였다. 단풍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다. 빨강, 노랑, 갈색. 아름다웠다. 2시간 후 춘천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미소는 또 다른 택시를 탔다. 호수요양원이요. 미리 알아본 요양원이었다.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 미소에게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3층 건물이었다. 앞에 작은 정원이 있었다. 벤치도 있고 나무도 있었다. 평화로워 보였다. 원장을 만났다. 50대 여성이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미소입니다. 방 준비돼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이 안내했다. 2층 끝방이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침대, 옷장, 책상.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충분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 간호사가 상주해요. 원장이 설명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원장이 나가고 미소는 혼자 방에 남았다. 캐리어를 열고 짐을 풀었다. 옷을 옷장에 넣고 남편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다.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앞에는 호수가 보였다. 고요한 호수. 물결이 잔잔했다. 미소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호수를 봤다. 평화로웠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유나의 잔소리도, 민우의 무관심도, 처가 이야기도 없었다. 그냥 고요함. 미소는 그 고요함이 좋았다. 저녁 6시에 식당으로 내려갔다.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70대 이상으로 보였다. 미소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나왔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집에서 먹던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맛이 달랐다. 왜 그랬을까? 아, 알았다. 이건 내가 만들지 않은 거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거니까. 그날 밤 미소는 처음으로 편하게 잤다. 10년 만에.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편하게. 일요일 저녁 6시 민우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유나가 하품을 했다. 피곤해 죽겠네. 빨리 들어가서 쉬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동안 처가에서 지내느라 정말 지쳤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민우가 말했다.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 다시 불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거실로 들어섰다. 이상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불도 꺼져 있었다. 민우는 불을 켰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다. 아니, 실제로 뭔가 없었다. 어머니 방 좀 봐. 유나가 먼저 어머니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뭐야, 아무도 없잖아. 민우도 따라 들어갔다. 침대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 옷장을 열었다. 옷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자주 입던 옷들이 없었다. 어머니 캐리어 없는데? 유나가 말했다. 민우는 옷장 위를 봤다. 캐리어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설마. 민우는 거실로 뛰어나갔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옆에 집 열쇠도 있었다. 민우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읽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나가 다가왔다. 뭐라고 써 있어? 민우는 편지를 유나에게 넘겨줬다. 유나도 읽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요양원? 어머니가 요양원에? 주소를 안 남겼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민우가 말했다. 유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찾으려고 하지 마. 이게 무슨 소리야?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응답이 나왔다. 전화를 안 받아. 민우가 말했다. 다시 걸었다. 또 안 받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안 받았다. 왜 안 받는 거야? 유나가 소파에 앉았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요양원이라니. 우리한테 말도 없이. 민우도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어머니가 떠났다. 아무 말 없이. 주소도 남기지 않고. 왜 그랬을까?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나? 민우가 중얼거렸다. 유나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어머니가 이상한 거지. 하지만 민우는 계속 생각했다. 정말 우리는 잘못한 게 없을까? 어머니를 제대로 대했나? 마지막으로 어머니랑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지?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항상 웃고 있던 얼굴.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을까? 혹시 참고 있던 웃음은 아니었을까? 월요일 아침, 민우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대신 경찰서에 갔다. 실종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다. 실종자 정보 말씀해 주세요. 이미소, 70세, 금요일 오후쯤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다. 가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편지만 남기고 갔어요. 민우는 편지를 보여줬다. 경찰관은 편지를 읽고 말했다. 이건 자발적 가출이네요. 본인 의사로 요양원에 간 거면 실종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찰관은 차분하게 말했다. 어르신이 성인이고 본인 의사로 떠난 거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며칠 기다려 보세요.
연락 오실 수도 있어요. 민우는 경찰서를 나왔다.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지? 요양원이라고 했으니까 요양원을 뒤져봐야 하나? 하지만 서울 근처 요양원이 몇 개나 되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민우 씨, 오늘 왜 안 나왔어요? 회의 있었는데. 민우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유나도 회사를 쉬고 집에 있었다. 찾았어? 유나가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도와줄 수 없대. 유나는 한숨을 쉬었다. 참, 어머니도. 왜 이렇게 우릴 힘들게 하시는 거야? 그 말에 민우는 화가 났다.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힘드셨던 거 아닐까?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했어? 생각해봐. 마지막으로 어머니 생일 챙긴 게 언제야? 어머니랑 밥 먹은 게 언제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나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언제였지? 생각이 안 났다. 민우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 사진이 있었다. 옆에 작은 수첩도 있었다. 민우는 수첩을 펼쳤다. 어머니의 일기였다. 민우는 읽기 시작했다. 오늘도 민우는 처가에 갔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내 생일인데 아무도 기억 못한다. 유나가 또 잔소리했다. 나는 짐인가 보다. 민우야, 엄마는 괜찮아. 너는 행복해. 민우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는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민우 씨 맞으시죠? 이미소님 통장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어머니 통장이요? 민우가 물었다. 네, 최근에 큰 금액이 입금됐는데 확인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얼마요? 민우가 물었다. 은행 직원이 대답했다. 52억 3천만 원입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50이요? 네, 맞습니다. 상봉재 건축조합에서 보상금으로 들어왔네요. 민우는 전화를 끊었다. 52억. 어머니가 52억을? 어떻게? 왜? 유나도 옆에서 듣고 있었다. 52억이라고? 어머니가? 민우는 주저앉았다. 이제야 이해가 됐다.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를 버렸구나. 민우가 중얼거렸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니 방에서 잤다. 어머니 냄새가 났다. 그리운 냄새. 민우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화요일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 재건축조합, 상봉동 상가, 보상금. 모든 게 거기 있었다. 10년 동안 민우는 이 서류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왜 몰랐을까? 민우는 자책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한테 제가 정리할게요라고 했었다. 하지만 정리만 하고 확인은 안 했다. 바빴으니까. 아니, 관심이 없었으니까.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자가 아버지 이준호였다. 10년 전 사망 후 자동으로 어머니 이미소에게 상속됐을 것이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이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유나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직도 서류 보고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왜 말 안 하셨는지 알 것 같아. 왜? 유나가 물었다. 민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다. 우리가 어머니를 믿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유나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다. 민우가 설명했다.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어? 항상 처가만 챙기고 어머니는 방치했잖아.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돈 때문에 더 나빠질까봐 무서웠던 거야. 유나는 입을 다물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민우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이미소 환자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들입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확인 후 말했다. 네, 기록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형외과, 최근에는 심장내과도 다니셨네요. 심장내과요? 민우가 놀라서 물었다. 네, 한 달 전에 협심증 진단 받으셨어요. 민우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다. 협심증. 어머니가 아프셨구나. 그런데 나는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민우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어머니 요즘 어디 나가세요? 그 말뿐이었다. 건강은? 몸은 괜찮은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52억이나 있으면 어머니 편하게 사시잖아. 그게 다행 아니야? 민우는 유나를 쳐다봤다. 돈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가 필요했던 거야. 돈이 아니라 관심이, 사랑이. 유나는 고개를 돌렸다. 민우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민우는 인터넷으로 요양원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요양원 리스트를 뽑았다. 전부 전화해 볼 생각이었다. 첫 번째 전화. 여보세요. 이미소님이라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두 번째. 이미소님 계신가요?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없었다.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다. 30군데가 넘는 요양원에 전화했다. 모두 없다고 했다. 민우는 지쳤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유나가 말했다.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하자. 너무 무리하지 마.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금 찾아야 해. 어머니 아프신데 혼자 계시잖아. 유나도 옆에 앉아 함께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둘은 밤늦게까지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수요일. 민우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뭐? 갑자기 왜? 팀장이 놀라서 물었다.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은 만류했지만 민우는 확고했다. 지금 회사보다 중요한 게 어머니를 찾는 것이었다. 민우는 직접 요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서울 근처부터 강남, 강북, 강서, 강동. 하루에 5군데씩 방문했다.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분 보셨나요? 모두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이분은 우리 요양원에 안 계세요. 나흘째, 5째, 일주일째. 민우는 지쳐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유나도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찾기 시작했다. 경기도까지 넓혀보자. 유나가 말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산, 부천, 의정부, 남양주. 계속 찾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다. 어디에도 없었다. 민우는 절망했다. 정말 못 찾는 건가?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다. 찾으려고 하지 마. 어머니는 정말 찾지 않길 바라셨던 걸까? 아니야.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시험하신 거야. 우리가 정말 어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하는지, 우리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다시 찾자. 포기하지 말자. 민우는 다짐했다. 목요일. 민우는 범위를 강원도까지 넓혔다. 춘천, 원주, 강릉. 거리가 멀었지만 상관없었다. 어머니를 찾는 게 중요했다. 춘천의 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호수요양원입니다. 이미소님이라는 분 계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민우의 심장이 뛰었다. 설마 직원이 다시 전화를 받았다. 네, 계십니다. 정말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이미소님 맞으세요. 일주일 전에 입소하셨어요. 민우는 울음이 터졌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유나를 불렀다. 찾았어. 춘천에 계셔. 유나도 눈물을 흘렸다. 정말? 빨리 가자. 민우는 차 키를 집어들었다. 춘천까지 2시간. 민우는 과속했다. 빨리 가야 했다.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민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그 말로 충분할까? 10년 동안 쌓인 무관심을, 냉대를,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옆자리에 유나도 말이 없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도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 어머님 나이에 무슨 꾸밈이에요? 또 라면이에요? 우리 엄마 좀 배우세요. 나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 유나가 중얼거렸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 춘천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했다. 5.3km 직진 후 우회전하세요. 민우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에 땀이 났다. 20분 후 호수요양원이 보였다. 3층짜리 하얀 건물. 앞에 작은 정원이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곳이었다. 민우는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요양원 입구로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다. 유나도 따라왔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로비에 접수대가 있었다. 젊은 여직원이 일어나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저 이미소님 만나러 왔는데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화 주신 분이시죠? 2층 203호실이세요. 지금 만나도 될까요? 민우가 물었다. 네, 괜찮으세요. 지금 방에 계실 거예요. 민우와 유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가 조용했다. 201호, 202호, 203호. 문 앞에 섰다. 민우는 문을 노크하기 전에 잠시 멈췄다. 심호흡을 했다. 손을 들어 똑똑 노크했다. 누구세요?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 목소리. 일주일 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 어머니, 저예요. 민우예요.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민우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쩌지? 드디어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서 있었다. 조금 야윈 것 같았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였다. 어떻게 여길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민우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는 처음엔 굳어 있었다. 하지만 천천히 민우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민우는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유나도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둘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옷장, 책상, 그리고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았다. 유나는 문 옆에 서 있었다. 어떻게 찾았니? 어머니가 물었다. 일주일 동안 요양원 100군데 넘게 전화하고 다녔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까지?
네, 어머니를 찾아야 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민우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 인생 살아. 엄마한테 신경 쓰지 마. 안 돼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민우는 계속 말했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어머니 찾느라. 그리고 후회 안 해요. 회사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니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보 같은 자식? 왜 회사를 그만둬? 어머니가 더 중요하니까요. 민우가 반복했다. 어머니, 집으로 가요. 같이 살아요.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민우야, 엄마는 여기가 편해. 아무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여기서 살게. 민우는 슬펐다. 어머니가 자신들과 함께 사는 게 불편했다는 뜻이니까.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건 저예요. 제가 바뀔게요. 유나도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유나도 앞으로 나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민우야, 엄마 이제 늙었어. 오래 못 살아. 심장도 안 좋고 너희한테 짐이 돼. 짐이 아니에요. 민우가 소리쳤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라 우리 엄마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사랑한다는 말. 민우도 울었다. 유나도 울었다. 세 사람이 모두 울었다. 엄마, 집에 가요. 민우가 다시 말했다. 새로 시작해요. 이번엔 진짜 가족처럼 살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했다. 정말 믿어도 될까? 이 아이들이 진심일까? 하지만 민우의 눈을 보니 확신이 들었다. 진심이었다. 그래. 어머니가 말했다. 한 번만 더 믿어볼게. 하지만 또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이야. 민우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어머니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다. 원장에게 인사했다. 일주일 신세졌습니다. 원장은 웃으며 말했다. 좋은 아드님이시네요. 행복하게 사세요. 차에 탔다. 어머니는 뒷좌석에, 민우는 운전석에, 유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창밖을 봤다. 춘천의 풍경이 지나갔다. 호수, 산, 단풍.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 집으로 간다. 진짜 집으로. 민우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배고프시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좋아.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 어머니, 여기서 점심 먹어요. 세 사람은 휴게소 식당으로 갔다. 메뉴판을 보며 민우가 물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는 주저했다. 아무거나 괜찮아.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하세요. 어머니는 메뉴판을 다시 봤다. 그럼 김치찌개? 좋아요. 민우가 웃으며 주문했다. 김치찌개 3인분이요. 음식이 나왔다. 김치찌개, 밥, 반찬. 세 사람은 마주 앉아 먹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다. 이상했다. 똑같은 김치찌개인데 맛이 달랐다. 왜 그랬을까? 아, 알았다. 함께 먹으니까. 어머니, 더 드세요. 유나가 반찬을 어머니 앞으로 밀었다. 어머니는 놀랐다.
유나가 자신에게 이렇게 대하는 건 처음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에 탔다. 어머니는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다. 민우는 조용히 운전했다. 유나도 소리 내지 않았다. 서울에 도착했다. 하지만 민우는 아파트로 가지 않았다. 다른 곳으로 향했다. 어디 가니? 어머니가 물었다. 새 집이요. 민우가 대답했다. 새 집? 민우는 일주일 동안 어머니를 찾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도 했다. 집을 알아본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살 새로운 집. 차는 한강 근처 빌라 앞에 멈췄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민우가 말했다. 1층이요. 어머니가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잖아요.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2개, 거실, 부엌.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해 보였다. 햇빛이 잘 들어왔다. 어머니 방이에요. 민우가 큰 방 문을 열었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게 새 것이었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어머니는 눈물이 났다. 민우야, 이걸 언제 어머니 찾으면서 틈틈이 준비했어요. 여기서 함께 살아요. 유나도 말했다. 어머님,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아요. 제가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하고 다 할게요.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우가 챙겨온 것이었다. 아버지도 함께 계셔야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장을 봤다. 마트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을 샀다. 생선, 채소, 과일. 민우가 계산했다. 집에 돌아와 유나가 저녁을 준비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어머니도 옆에서 도왔다. 이렇게 썰어. 더 얇게. 네, 어머님. 저녁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전, 생선구이. 세 사람은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다. 밥을 먹으며 민우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새 직장 알아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와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일은 해야지. 엄마는 괜찮아. 민우는 웃었다. 저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너희들 알고 있었구나. 그 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하지만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거예요. 우리가 쓸 생각 없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이 함께 쓰는 거지. 어머니가 말했다. 민우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TV를 켰다. 옛날 드라마가 나왔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였다. 함께 보며 웃었다. 밤이 깊었다. 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민우야, 유나야. 오늘 고마웠어. 잘 자거라. 어머니도 잘 주무세요. 민우와 유나가 대답했다. 어머니는 방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어머니는 천장을 봤다. 정말 꿈인가? 다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됐다. 그것도 이렇게 따뜻하게. 핸드폰을 꺼내 남편 준호의 사진을 봤다. 사진 앱에 저장된 오래된 사진. 여보, 우리 잘 될 것 같아.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남겨준 그 돈 덕분에 민우가 정신 차렸어.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주방 소리에 눈을 떴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유나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침 거의 다 됐어요. 식탁에는 계란말이, 김치, 나물, 미역국.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민우도 나와 함께 앉았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같이 산책 가요.
그래, 좋아. 어머니가 웃었다. 아침을 먹고 세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나갔다.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어머니는 민우 팔을 잡고 유나는 반대편에서 부축했다. 어머니, 천천히 가요. 우리 시간 많아요. 민우가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봤다. 물결이 반짝였다. 배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민우야. 어머니가 불렀다. 네, 어머니. 엄마 너무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민우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저도요. 어머니를 잃을 뻔했어요. 이제 절대 놓지 않을게요. 유나도 말했다. 어머님, 저 진짜 바뀔 거예요. 좋은 며느리 될게요. 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노력할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사진관에 갔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좀 더 붙어서 서세요. 사진사가 말했다. 세 사람은 꼭 붙어 섰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저녁에 민우는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처가도 함께 가요. 장모님께 인사드려야죠. 이제 양쪽 다 챙길 거예요. 어머니는 놀랐다. 정말? 네, 당연하죠. 엄마도 장모님도 다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가슴이 벅찼다. 이렇게 대접받는 게 얼마만인지.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른다. 밤이 되었다. 어머니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민우와 유나가 달라졌다. 아니, 내가 그들을 다시 보게 됐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것. 늦었지만 깨달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준호,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어.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민우야, 유나야. 엄마도 사랑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어머니는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났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거실에서 민우와 유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도 따라 웃었다. 행복했다. 진짜 행복했다.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괜찮다.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남아있으니까.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이제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사랑받는 어머니였다. 그리고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